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종배라고 합니다. 이 낯선 자리에 갑자기 오니까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고상한 자리에 제가 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특별히 지금 소환돼서 이 북토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요.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인데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잘 나가시는 분이라 제가 굳이 소개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TV 보면은 요즘 자주 나오시던데 일단 저는 그래서 출연료가 제일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역사학자 심용환 작가님을 모시고 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인사부터 좀 나누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이렇게 화면으로 뵙다가 네. 이렇게 직접 뵙니까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저는 무슨 진짜 예전에 그 시사통 팟캐스트 네. 열심히 들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지만 그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이라는 책. 그때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팟캐스트만 듣다가 이제 쓰신 책을 보면서 네. 야 진짜다. 그러면서 그냥 재밌게 봤었던. 그건 제가 썼다고 하면은 좀 왜곡이고요. 그래도 잘 이끄셨잖아요. 별도로 이제 팟캐스트 그때 이제 그 학술 팟캐스트를 좀 하자 해가지고 그때 몇 개 이제 프로젝트로 했던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임동근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맞아요. 뭐 이게 뭐 보통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장단만 맞춰줘. 아니. 근데 오늘 책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왜 지금 다른 데로 가서 지금 왜 자기 책 얘기를 해야지 왜 남의 책 얘기를 하고 아니요. 오늘 이야기 반갑다 그 말인 거죠. 네. 이 책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왔습니다. 리더의 상상력. 그때 좀 재밌게 보셨나요? 다 읽고 왔어요. 1박 2일로 이제 다 읽고 왔는데, 이게 이제 김영삼, 김대중 어떤 10년의 기록.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이제 대통령에 재임할 때에 어떤 이 두 분의 아주 굵직한 국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리더십을 좀 분석을 해요. 네. 이런 책이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요 리더의 상상력 이야기를 좀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지금부터 북토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 네. 우리 역사에서 참 대통령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왜 김영삼, 김대중으로 한정을 하셨을까? 일단 저는 그거부터 궁금했거든요. 네. 이 두 분을 픽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과거 이제 조갑재 기자님 덕분에 이승만, 박정희 담론이 활발했었잖아요. 굉장히 뜨거웠었고. 격렬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튼 이제 역사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약간 붕 떠 있는 상황.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결국은 오늘 우리랑 얼마큼 관련 있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봤었을 때. 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그들이 만들어갔던 세계나 그들이 경험했던 세계가 오늘날 대한민국과 좀 질적 차이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크다라는 생각. 좀 지금 시점은 약간 먼 과거긴 하죠. 그렇죠. 네. 시기로는 얼마 길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질과 내용으로 따졌을 땐 좀 멀죠. 굉장히 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시간이 어느 시간일까를 더듬어 가던 과정 속에서 많은 애정이 아직까지는 어르신들한테 남아있지만 젊은 세대들한테 또 교과서에나 한번 들어봤을 법한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벌써 신경.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는 이제 교과서에서나 접해본 그렇죠. 그 시대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네. 그 얘기하니까 진짜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87년 6월 항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주년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특집 방송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 연결해서 87년 6월 항쟁 얘기를 이제 듣는 이제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여고생이 연락이 된 거예요. 연결이 돼갖고 인터뷰를 하는데 6월 항쟁을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보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나와서 총칼로 시민들을 죽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6월 항쟁을? 네, 그러니까 뭐냐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하고 6월 항쟁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런 거 보면서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러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작가님 말씀도 결국은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로서도 제 개인적으로 굳이 따지게 되면 제가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6월 항쟁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김영삼, 김대중이
10대 때와 20대 때 대통령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비판의식을 갖거나 주관이 성립된 상태에서 다뤘던 대통령은 아니었고 어허. 오히려 부모님의 입장이 많이 컸었죠. 아버지가 누굴 좋아했는가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험을 하긴 했지만 이제 해석되거나 분석되지 않았던 시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기억은 있으니까 좀 친근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역사를 파보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주로 책에서는 양 위주로 쓰긴 했는데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요 좀 주제를 한번 다뤄본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가 92년 대선이니까. 그렇죠. 와, 벌써 30년 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 그때는 뭐 하셨죠? 그때가 이제 기자 생활을 저는 사실은 그 10년의 기록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이제 겪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을 참 정말 많이 반추를 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이. 그때 이 사건이 있을 때 이 상황이 이랬다. 그때 나는 어디 있었다. 이런 걸 좀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좀 일단 정겨웠던 책이었어요. 자꾸 이제 제 머릿속에 어떤 이 기억의 공간을 다시 헤집어버리는 이런 책이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참 뜻깊었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 책에서 이제 관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읽은 바로는 관통하고 있는 게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가 주가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접하고 있는 우리 독자님들께서 하나하나 반추해가면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작가님께서 이 사건들 사이에서 어떤 길을 내고자 했는가.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주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은 이거잖아요. 리더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에서도 이제 담겨 있는 거지만 대통령의 정치.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과연 대통령의 정치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어찌 보자면 이거는 지금 대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에도 사실은 울림이 있는 그 화두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약간 살짝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저번 북콘서트 때 이제 김시덕 선생님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산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정말 그 프로 한국의 탑 이 MC에 길잡이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니 산으로 갈 생각 있으면 얼마든지 저도 얼마든지 갈 용의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너무나 이 탁월한 안정감 속에 제가 폭 안겨도 되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에 되게 기분이 좋고요. 아니 어디로 갔길래 그래요? 그냥 뭐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건데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나 때 얘기했던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데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제가 뭐 제왕적 대통령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사실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통령제의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해방 이후에 대통령제만 거의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때 대통령제 못 건드릴 것 같은데요. 정치권은 내각제 얘기하지만 저는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상 쉽지도 않고. 저도 그래요. 그리고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바꾼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더 좋아질 거란 보장도 솔직히 없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대통령제에 대한 애착?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냉정히 따지면 조선왕조 때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세종대왕 컴플렉스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이게 이 민주정의 대통령제를 자꾸 봉건왕조고 자꾸 비유를 하는 정도니까 뭐. 그러니까요.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그렇더라. 근데 이제 그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건 대통령이 뭔가를 대통령만이 해줄 수 있는 것 혹은 대통령이니까 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모아보고 또 이제 대통령에게 우리가 또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뽑히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존재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역시 또 인상적인 기억들을 남겼고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좋은 설명가 되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저희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빼고 그냥 리더라고 하는 아주 그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쓴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리더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리더여야 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리더의 그 상상력이라는 책 제목에서 나오는 리더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대통령을 뜻한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 잘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잘할 때는 지지율이 90%를 넘었고 장난 아니었죠. 길거리에 가면 정치 얘기가 즐겁다. 뭐 이랬던 데가 있었고, 못했던 걸로 이야기하면
지지율이 아마 한 자릿수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이게 공식적으로 6%인데 네. 제가 봤던 그 당시 6%였나요? 최저 기록이? 그러니까 공식적 미디어에는 그랬고요. 좀 이렇게 좀 약간 작은 중소 언론지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했던 건 0.2%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네. 나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요신문 0.2%.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예. 제가 이제 가족 빼고 다 뛰어들렸구나 뭐.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온 분 얘기 들어보니까 프랑스도 그러니까 이 그 지지고 볶는 거로는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에 있어서. 네네. 거기도 이제 대통령, 그건 이원 집정부제죠, 사실은 프랑스 같은 건.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도 거의 막판 가면은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구나. 예, 거기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0.2는 제가 솔직히 오늘 좀 처음 들었는데. 그렇죠. 좀 충격적인데. 그거 이제 제가 눈으로 확인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제 그걸 살펴보게 되면 어찌됐건 대통령이 잘할 때는 전 국민이 행복하고 그러지 못하면 그 파장이 또 그대로 오고 하는 게 한국 사회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만큼 리더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의 어떤 리더 대통령한테 뭐라고 표현할까? 몰입을 한다고 할까?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다못해 지금도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평창 올림픽 때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또 격렬한 분위기, 좋은 분위기가 많았었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YS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김영삼 대통령 시절 좀 잠깐 반추 좀 해볼까요? 네. 김영삼 대통령 이제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위대한 1993년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유, 뭐 네, 그때. 아마 저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추억에 빠지는 약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뜻깊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93년을 보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사실은 이제 뭐 그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하는 선언,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뭐 하나의 해체, 이렇게 금융실명제 실시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를 보면 초기 집권 6개월 동안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딱 집권하자마자 자신의 먼저 재산을 공개를 했죠. 네. 재산을 공개하면서 다음 주까지 너희들도 다 까령. 그리고 3개월 내로 관련 법을 실시하겠다. 설상수범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아마 더 기억하시겠지만 뭐죠? 청와대 식사를 굉장히 간소화하고. 칼국수. 그렇죠. 칼국수. 그때 청와대는 무조건 칼국수였어요. 그때 혹시 가서 좀 드셔본? 아니요. 제가 그 정도 끝발이 안 되고. 근데 몇 년 전에 지방을 갔다 오다가 서울로 올라오다가 어디 한 군데 중소도시를 들렀는데 칼국수집이 청와대 그 주방에서 일했던 분 출신이라고 칼국수를 팔길래 설마 하면서 들어가서 먹었는데 맛있던데 그래서 언제 근무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니 대답을 안 해주시대.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칼국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먹는 들깨 칼국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칼국수 정말 유명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칼국수라는 게 이제 검소의 상징이기도 하고 네. 또 그만큼 공개적으로 대기업 리더들과 재계 총수들과 딜 안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 많이 잊혀진 얘기지만 보통 이제 그 청와대 주인이 바뀌면 그 소위 말하는 청와대에 있는 식기를 싹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 10억 정도 돈이 든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손명순 여사가 쓰던 거 계속 쓰겠다. 뭐 이런 일화들도 이제 그때 유명했었죠. 식기 바꾸는데 10억 들었대요? 그 당시 돈으로. 진짜 금태 둘렀던 거죠. 굉장히 비싼 것들. 그러니까 한 끼 식사에 2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20만 원, 30만 원 할 때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때 진짜 그 사회적 논란이 이 책에도 나오던데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렇죠. 찬반이 갈려가지고 아니 불행하고 잘못된 역사도 역사다. 이거를 없애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상당히 컸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하여간 그 엄청난 사회적 경론이 벌어졌던 게 지금도 좀 기억이 있는데 우리 역사학자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독부 건물 해체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경론이 되게 심했었고 책에도 썼지만 이회창 씨라든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다 반대했었던 사안이었고 근데 그런 경론에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대통령 원하는 대로 멋지게 때려부셨던 그런 사건으로 귀결이 됐는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장점으로 본다라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제 한국사 전공하는 역사학자들은 많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찌됐건 조선 총독부 건물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경복궁이 복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경복궁이 복원된다는 게 결국 이제 기억자 축으로서 저쪽 창경궁부터 이제 경복궁 다시 경복궁에서 덕수궁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회복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선 총독부가 사라지게 되면서 조선의 한반도의 전통 문화가 이제 서울 중심에 복원되는데 굉장히 큰 기틀이 놓여졌죠. 그렇죠. 지금도 보면 종로에 가보면 이렇게 땅만 파서 바닥에 유리로 해서 조선시대 때 양반집, 뭐 상인
상인 거리 이런 거 많이 해두는 게 사실 이게 하나의 일체성을 띌 수 있는 힘은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제 이제 총독부가 그 옛날에 중앙청 건물이라고 불렀잖아요. 조선 그렇죠, 총독부 그렇죠. 건물을 그거를 거기에 세웠던 의도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때 아마 첨탑이 철거될 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생중계가 아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상당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초기에 보면은 결국은 역사 문제 이제 계속 건드렸죠. 그러니까 약간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하나만 뿌긴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이제 그 청와대 앞에 있는 과거 이제 구조선 총독부 청사를 먼저 부셨고 거기를 공원으로 바꿨고 총독부 건물 부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행보로는 4.19를 혁명이라고 칭하게 되고 네. 5.18을 민주화운동 12.12를 군사 쿠데타 이런 걸로 칭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국정원이 아니라 안기부법이죠. 그렇죠. 안기부법이나 기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민주화를 하게 되고 하나의 숙청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었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초기 집중했던 건 민주공화국의 어떤 정통성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광폭 행보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작가님 만나고 꼭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파트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아주 그 눈여겨보고 그러니까 딱 머리에 박힌 게 이때 사실은 친일이라고 하는 담론이 다시 부활을 했다. 그렇죠. 요 이제 물론 부활이라는 표현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점을 이제 뽑아내셨어요. 아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친일이라고 하는 담론이 역사적으로 사라졌다가 김영삼 정부 때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따지면 사실 80년대 때 이제 우리가 그 5.18에서부터 요랑제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예. 학생운동권의 담론에서 시작은 되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소위 말하는 전두환 집권 세력을 군부 빠쇼. 근데 그 뿌리가 친일이다. 오, 파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오랜만에 듣죠. 그러나 착착 감긴다. 예, 예. 저는 역사 추억서 하니까. 근데 진짜 그때는 이제 군부 빠쇼 그리고 이제 미국 제국주의 앞잡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 뿌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친일이다. 이런 담론은 사실은 80년대 때 형성은 됐는데 유혈항쟁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그 담론을 이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유명한 갈라치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양김이 분열되고 운동권 분열되니까 결국은 93년이 돼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다시 그걸 갖고 오면서 적어도 국가 권력이 친일을 배격하는 건 이제 이때가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민간 영역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일단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주도하는 어떤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맞아요, 담론. 맞아요. 아 그게 어떤 정권적 차원이라면 처음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때 부활했던 친일 담론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그것이. 장단점도 있긴 한데 네. 여튼 그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것들. 그렇죠. 독립운동사와 민주화운동사가 우리 역사의 정통성이다. 그 기준이 이제 이때 세워졌다는 건 많이 잊고 계신데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당연한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그게 사실은 이때 이루어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친구들한테 당연한 데는 게 영화, 이제 뭐 제가 특정 영화명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영화도 상당히 좀 큰 공을 하긴 했던 거죠. 1987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친일이 뭐 다뤘던 몇 개 이제 영화가 있는데, 맞아요. 아, 그 역시 문화영화도 참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김영삼 초기는 정말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후기 얘기가 하기 싫다는데, 그러고 보니까. 0.2%대 얘기는 하기가 싫은데.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또 김영삼 정권 초기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결국은 쿠데타 사력 아, 맞아요. 청산 하면서 나왔던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사실 그때 나왔던 거 아닌가요?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장윤석 이제 저번에 새누리당 의원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이제 참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야, 안 변한다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낙장불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네. 친근한 용어는 낙장불입. 그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으면 성공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어떻게 짓밟아서라도 하여간 권력 잡으면 땡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검찰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검찰 보고서가 있거든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인데 오호. 저 되게 쉽게 구했어요. 왜 쉽게 구했냐면 지만원 씨가 자기 그 시스템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아예 또 올려놓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분은 이제 5.18이 이제 완전히 지금의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광수. 그렇죠. 네. 광수 이러면서 실제로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다 네.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어떤 정권 차원에서 나쁘게 만든 문서들이 그분한테는 증거처럼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는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 실제로 검찰 조사 보고서가 뭐냐면 이제 93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임을 분명히 하지만 어찌됐건 3당 합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과격한 개혁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뭐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좀 주저주저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이 이제 보고서를 낸 거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그 보고서 읽으면 한 200장 정도가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잘 묘사해요. 그리고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쓴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우리 검찰한테 책임 묻지 마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사의 그 어떤 보고서보다 가장 황당하게 귀결되는 보고서가 아닐까. 일종의 반전이군요, 그러니까. 그죠, 완전 반전이죠. 근데 이제 그랬다가 또 제 반전은 여기는 사실 이제 이게 정사의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건드리지 못했고 책에다 쓰지는 않았는데 여튼 민주화 운동이라고 확고하게 해주고 처벌은 안 했다가 검찰 조사 보고서에서 이거 진짜 처벌 안 할 거야까지 했는데 다시 3개월 후에 갑자기 계좌가 폭로가 되고 그때 이제 비자금 계좌. 그죠. 네. 그 박계동 의원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계좌가 폭로를 시키면서 근데 사실 그것도 누가 박계동 의원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 갖고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데 여튼 노태우 대통령이 약 300억 정도의 돈을 뭐 대충 짐작되는 건 있지만 아무튼 예. 네. 제가 말할 수는 없어서요. 이렇게 띵탕을 쳤다는 걸 근거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노태우 몰이 노태우를 구속하고 다시 전두환 몰이 근데 그 끝이 단순한 정치 비자금이 아니라 역사 바로 세우기 문제다고 하면서 아예 대놓고 이제 12.12 군사쿠데타와 5.18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 시점이 참 독특해요. 그 과정 이야기라는 게.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기엔 별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사면도 되고 했으니까. 그러나 세계적인 과거사 청산 사례에선 그 정도까지 한 사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뒤늦게 이제 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박계동 의원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폭로하기 전에 술자리에서 먼저 얘기가 터져 나온 게 있었거든요. 아, 서석재 그렇죠. 총무부 장관. 그때 언론 개석이 엄청 늘으니까 술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도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저널리즘 가치에 기초할 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 논쟁도 엄청나게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무리 취재원이고 취재원 입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술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서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신사 협정을 가지고 보도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한 이야기일 텐데 그걸 보도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경우가 있지 이것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걸 보도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졌던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박계동 의원 쪽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뭐 그냥 짐작만 하는 거죠. 넘어가죠. 아무튼 김영삼 정부 말기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김대중 정권 때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는 정말로 비상한 국면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김영삼 대통령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청산과 개혁의 역사라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게 사람의 운명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고난의 인동초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투쟁을 해도 본인만 암살 위기 겪으시고 같이 투쟁을 해도 본인만 사형 선고 약간 이제 본인 입장에선 김영삼 대통령을 보면서도 참 여러 기분이 드셨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 또 김영삼이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두 분이 좀 이렇게 교차되는 게 되게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자라온 가정 환경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많이 대비되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수습이라는 것이 스타팅이었고 제가 이제 예전에 뭐 키워드를 꼽아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외환위기 수습을 잘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따졌었을 때 그때 이제 핵심적인 게 금융을 독립시켜서 금융이 이 산업자본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정만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은 재벌이 빅딜을 해서 재벌의 어떤 산업을 합류할 수 있느냐. 여기 1차적인 과제였었고 2차적인 것은 그럼 대안이 뭐냐. 그렇죠. 미국식 IT 벤처. 요 3단계를 어찌됐건 본인이 선언한 대로 쭉 이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과소평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모두가 다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과 사실 그런 위기에 처했었을 때 그걸 해나가는 지도자나 나라가 흔하지는 않아서 그건 참 대단하지 않았나. 그러면 일단 좀 건너뛰어서 결과적으로 성적표를 매긴다면 우리 작가님 어느 정도로 그게 그러니까 잘 된 거라고 평가를 하세요? 성적표요? 네. 저한테 점수까지 내야 되나요? 뭐 점수까지는 그러면 수미양가로만 가죠. 수미양가 너무 오랜만에 듣는 요즘. 요즘 그런 거 안 쓰네. 네, 요즘에 저기 초등학교는 성적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네. 수미양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참 잘했어요. 뭐 보통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당시에는
더 욕을 먹었던 게 김영삼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거죠. 사람들 태도가 맞아. 그때 우리가 김영삼이 잘했는데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그거 좀 잘한 거야? 사실 이렇게 가거든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이 플랜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재벌 개혁을 하되 재벌 체제를 해체를 시키진 않잖아요. 네. 근데 해체를 안 시키는 대신에 노사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고하게 시켜서 이걸 균형 있게 만든다는 전략이었는데 문제는 후자가 잘 안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냉정하게 따졌었을 때 그 다음 정권에 들어와서 이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사실 그래 우리나라 잘 살긴 됐는데 내 삶의 문제 그리고 뭐 우리들의 일반 국민들의 문제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문제 일으킨 거 아니야?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학자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는 지금 신자유주의로의 어떤 편입이 이제 본격화됐던 게 바로 이제 그 즈음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냐 국제화냐 가지고 그러니까 용어 가지고 맞아요. 이건 실화예요. 제가 하나만 여담은 실화인데 어떤 여고의 교사 선생님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여고생이 손들고 일어나더니 질문을 하더래요. 선생님 질문인데요. 세계화와 국제화가 뭐가 달라요가 이거 질문이었어요. 아 이거 실화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로 이게 뭐냐면 뜨거웠었어요. 아니 용어가 혼란스럽다. 언론 지성이고 이 선생님 답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명언이었는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화와 국제화의 차이는 이마와 맞박의 차이란다 이렇게 돼요. 아니 진짜로 싫어요. 그렇죠.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세계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편입되어 들어갔던 게 사실은 YS 정권 때부터 그렇죠. 우루과이 라운드 나오고 뭐 하면서 맞아요. 그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그게 IMF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걸로 거대한 어떤 그 계기점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빨려 들어가 버린 이런 측면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백지 상태에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고 저쪽으로 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 이런 능동적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게 이미 그 책에다도 슬쩍 썼던 것 같은데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세계는 신자유주의를 가고 있었고 네. 왜냐하면 사실 미국에서 보면 70년대 대통령이었고 80년대 대통령이었던 카터나 레이건이 정당은 다르지만 신자유주의라는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뒤늦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화 바람 저는 기억나는 게 어린 나이에 직접 기억났던 건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도 인터내셔널 이런 게 아니라 세계화에서 SEYGA 그냥 한글식으로 표현해서 한글식으로 해요. 아예 이름으로 영어를 표현. 네, 아예 만들자. 이것도 하셨거든요. 제가 어린 나이에 보면서 이건 뭐지? 막 이런 그래서 막 스펠링을 외워서 쓰라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 학생 때. 그랬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가 대비하는 거에 비해서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 입장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고 나라를 개혁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였던 거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카드가 그럼 다른 카드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김대중 정권 초기에 그거는 방향의 문제이기보다는 강도의 문제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김대중 정권도 여소야대 어떤 국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나 속도 같은 경우도 하고자 해서 얼마나 될 수 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필 총리 시키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표류도 했잖아요. 맞아요. 인준을 안 시켜줘가지고. 총리 서류를 그러니까 서류 맞아요. 딱지 못 대고. 이랬던 부분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DJ 정권 같은 한계를 가지고 출범했고 그 한계 안에서 결국은 했던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한계 속에서 어찌됐건 그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라든지. 부채 비율 200%, 200% 거의 노이로제 수준으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한보그룹이 연 총 매출이 3천억 뭐 이렇게 될까 말까 하는 회사인데 그냥 대출을 7조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그런 것을 이제 정상화시켜 가는 과정인데.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도 뭐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금융기관들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혹은 이제 빅딜.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항상 이걸 이게 뭘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경험으로 폄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빅딜 얘기하면 아이 그거 대우 해체한 거 봐. 그거 김대중이 미워서 대우 해체한 거야. 그것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산업 합리화 과정 같은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이제 주력 업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교통정리된 시기가 그러니까요. 있었죠. 네. 재벌 같은 경우.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결국 이제 그 평가는 그러니까 뭐 어떤 역사에 맡긴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 그러니까 역사학자 이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했다. 네네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물론 어떤
어두운 이면도 솔직히 있죠. 뭐냐면 IMF 체제에서 빨리 졸업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키면서 국내 맞아요.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카드 대란이 벌어집니다. 제가 피해자고요. 이제 대학생 그래요? 때인데 그러시나요? 카드가 5장인가 있어서. 그때 대학생들이 흥청망청했어요. 정말. 네. 왜냐면 인정하시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렇게 캠퍼스를 걸어 올라가다 보면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막 쓰다가 100만 원, 200만 원 빚져서 그거 갚느라고 막 엄마한테 뒤지고 나고. 그때 진짜 거리 풍경에 거리에다가 매대 조그만 거 설치해놓고 저기 그 이제 판초 교원들이 나오고 카드 이제 막 신청받고 이랬던 때니까. LG 카드가 1,300만 회원을 자랑했었죠. 지금 이제 그랬나요? 그러니까 구조조정돼서 신한카드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 LG 카드가 1,300만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인가 할 때니까 이게 굉장히 얼마큼 부작용이 있었는지도 뭐 그렇죠.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오히려 세계 경제 특히 이제 어떤 미국이라고는 어떤 거대 권력에 의해서 강요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저항을 했는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좀 달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점에서 너무나 쉽게, 네. 너무나 쉽게 좀 따라갔다?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동감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그 당시에 국가적인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해냈느냐에 대한 대통령의 성과로서의 평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현재로서 지금 가장 답답한 측면은 뭐냐면 신자유주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그거 외에 딱히 마땅한 뭐 또 대안이 있느냐 뭐 이런 것 속에서 좀 답답함이 있어서 이 논쟁이 갖고 있는 힘든 부분은 좀 분명히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반문을 해줘. 그러면 그때 우리는 독자적으로 자력갱생의 길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는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는 좀 논쟁은 좀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조금 전에 이제 어두운 그림자를 해서 카드 대란을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잡기 위해서 벤처, 초고속 광통신망 결국은 어떤 지금의 어떤 기반을 닦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번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그때 그 시절에 이제 각광을 받으셨고 안철수 후보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V3 그래서 야 백신을 우리 주권으로 한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국공립기관에서 쓰고 있는 저도 이제 맨날 쓰고 있는 아래한 글이라든지 결론적으로 네이버와 다음이 최종 승리자지만 그렇죠. 아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네띠양, 아이러브 스쿨 뭐 등등등. 프리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됐건 새로운 근데 단순하게 새로운 기업의 등장이 아니라 그 회사들은 좀 기업 문화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노동도 좀 자율적이고 임금도 그 노동의 성공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연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일반적으로 이제 386이라고 불렸던 이건 저기 세대가 아니라 컴퓨터. 그렇죠. 386 컴퓨터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PC 통신 시절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네네네. 그때도 아마 이제 그 즈음에 걸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네. 모뎀을 쓰던 시절에 몰래 엄마 몰래 저 통신하다가 전화료 대박 나와가지고 개 터지게 혼나고 했던. 왜 이렇게 뜨끔하지 지금? 그 시대를 끝내고 인터넷을 열었던 것도 결국은 김대중 정권 때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죠. 왜냐면 김대중 집권기가 이제 98년부터 본격화가 된 거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아마 96년, 97년도부터 사실은 본격화 좀 되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98년부터 이게 확실하게 이제 커지게 되면서 그렇죠. 뭐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게 이제 보편적으로 정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점 말고 좀 이제 이 책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남북 관계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됐건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강경하게 반공을 부르짖는 집단들조차도 권력을 잡고 나면 바뀌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옛날 얘기긴 하지만 병자호란 때 보면 이렇게 광해군을 몰아낼 때 외쳤던 말을 권력을 잡고도 얘기를 외치다가 결국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게 이제 철회가 되거나 하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특사를 보내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과 함께 뭐 천안문 자금성이 올라간다라든지 하기 때문에 여튼간에 박정희식의 어떤 대북 정책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 길의 구조화를 만든 건 결국 김대중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는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어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건 이제 그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이제 그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 아주 잘 나갈 때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잘 나갈 때만 가지고
두 대통령의 좀 리더십을 좀 정리를 한다면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YS 리더십을 어떤 성격의 리더십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딱 단어를 하나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저돌적인 목표지향적 리더십 뭐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까요? 나를 따라.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이제 적폐라 요즘으로 말하면 적폐인데 적폐의 근원을 이제 부셔내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모델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현 상태가 이제 깜짝 쇼가 그렇게 많았던. 그렇게 많았죠. 예. 밥 먹다가 이제 갑자기 지금 이 시간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 해서 엄마 금융실명제 뭐야? 그러니까. 아유, 뭐 인사 개각 발표도 그렇고 다 깜짝 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네네네. 이제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리스크가 또 사실은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얼마만큼 그러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다 깨진 상태에서 개인의 어떤 나를 따라라 리더십이냐 이건데 그게 안 돼버리면 하이 리스크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권 초기와 집권 말기의 차이가 큰 게 네. 집권 초기에 본인이 오랫동안 단련해왔었던 민주주의의 문제, 정통성의 문제, 그리고 정치개혁의 문제 이런 거는 성과를 많이 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적인 게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도 우린 보통 금융실명제 하면 경제로 많이 접근하지만 김영삼의 어떤 자기 입장에서 사실 정치개혁적인 측면도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정치개혁의 좋은 기초가 마련된 건 사실이지만 예. 그 다음에 세계화랑 외환위기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잘 컨트롤을 못하고 그렇다고 어떤 그 본인이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을 잘 컨트롤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따로 국밥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결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현상도 또 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쉽게 하면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파괴에는 능했지만 건설에는 능하지 못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어찌됐건 그 시대 때 좀 파괴를 해야 되던 때였는데 그렇죠. 그걸 좀 정확하게 파괴한 측면이 요즘에 와서 이제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다. 요즘 개념으로 하면 말 그대로 적폐청산에는 능했던. 네.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의 멤버의 명단을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저걸 접수했냐. 근데 웃긴 게 뭐 일부러 오프 더 레코드인지 모르겠지만 박관영, 김동용, 뭐 이원종 같은 그 당시 측근들의 구술 인터뷰를 봐도 자기들도 모르겠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권영애도 유명한 일화잖아요. 막 얘기하니까 뭐 숟가락을 떨어뜨렸다는 둥. 그러면서 그 정도의 어떤 목표를 향한 철저한 비밀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참 좀 의미가 있죠. 그것만 계속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처음에 어떤 개혁을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런 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DJ 리더십은 어떻게 정리돼요?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DJ가 빛나는 건데 네. DJ가 이제 소위 말하는 김영삼이 갖고 있지 못한 YS가 갖고 있지 못한 구조적 상상력에 등한 사람. 구조적 상상력.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그래서 예를 들면 70년대, 71년 대선 때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사자 안전보장론을 이야기했었고 그게 나중에 결국은 햇볕 정책하고 육자회담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로 가게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완수를 하진 못했지만 여튼간에 대중경제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중경제론이라고 있었죠. 군대와 성장의 조화라든지 재벌개혁, 적폐청산,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정경유착 청산 같은 것들이 여튼 이 98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바라보는 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김대중 대통령이 또 김영삼 대통령하고 비교되면서 더 빛나는 측면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어떤 그런 좀 똑똑한 대통령이 이후나 이전에 흔하진 않아서 우리 역사에서는 그건 좀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갖고 있던 당시의 정치의 환경이라든지 그때 어떤 국정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적인 환경을 미뤄보더라도 본인이 뭔가를 뚝심 있게 밀고 가기보다는 뒤지다거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어쩌면 조정적으로 이제 뭔가 방점이 많이 찍혔던.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 안보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 그러니까 IMF 환란의 어떤 뒷소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걸 이제 좀 좋게 보면 그런 조정 가운데서 어찌됐건 자기 의견을 관철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북 정책 같은 경우도 뭐 문재인 정부를 폄하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면 사실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보게 되면 김정일을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낯선 주제였었고 또 클린턴하고는 좀 다르지만 또 부시가 등장을 한다라든지 또 그 당시 이제 아시아 쪽을 보더라도 뭐 후진타오 같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거나 오부치 총리 같은 경우도 요즘에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선언을 복원하자 얘기 많이 하지만 오부치 총리 자민당 총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계속 설득하고 조율하면서 여튼 자기 이상들을 끌고 간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그렇게 끌고 갔느냐? 여기서 좀 차이는 분명히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게 좀 바탕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던데요.
옛날에는 대통령이 이제 그 연초가 되면은 정부 이제 업무 보고 받잖아요. 그때 해양수산부 보고를 봤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장 연설을 하셨는데 장보고 장군부터 시작해서 넬슨 제독을 거쳐서 이순신 장군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다. 장난 아닌데요? 뭐 그럼 쫙 일장 연설을 하셨다. 그래서 업무 보고가 아니라 훈화 말씀을 드렸다. 맞아요. 저도 그 노무현 대통령 회고록 보니까 네. 참 인상적이었던 게 네. 그 무결점이 결점이다. 너무 위험 있게 나오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막 남기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따르는 사람들이 뭔가 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수성가한 분들하고 같이 일하지 말라. 알고 약간 좀 농담인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이 자수성가를 이룬 그 성과는 내가 잘해서 된 거기 때문에 모든 게 그러니까 그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기 확신이 뚜렷했던 분이고 그렇죠. 지향이 이제 뚜렷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저는 그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이야기는 흔히 시대 정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다수의 국민들의 삶이 좀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 사실은 두 전직 대통령 같은 시대 정신에 별로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대통령 아니었나요? 맞아요. 네, 그게 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깃발을 내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모아서 세를 만들어가는 이럴 필요가 없었던 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두 분의 리더십 환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냉정히 따지면 4.19 혁명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모진 시간 다 겪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5년이란 지체된 시간,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기 속에서 지지부진한 시간을 겪으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굉장히 많은 당위성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체험됐으니까 이뤄낸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의 상실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로 스스로가 자신이 내가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내가 인류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젠다가 확실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이번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은 그렇죠. 이게 좀 지금의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은 시대정신 얘기를 아예 안 하죠. 그렇죠. 까놓고 얘기해도. 근데 두 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독재 민주화라고는 몇십 년 동안 어떤 풀리지 않고 묵혀왔던 어떤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그래서 힘을 몰아줬던 거고 그게 이제 어떤 그 군사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그런 반독재 민주화의 후속 프로그램이 뭐냐에 있어서 어떤 작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애매모호한 정부였고 김영삼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반독재 민주화가 형식적으로 달성된 이후에 내용적으로 어떻게 척결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파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독재 시절에 이어져 왔던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골마서 터진 게 IMF라고 본다면 DJ 정권에서는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됐던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렇게 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렇죠. 요 20년인데, 요 20년의 사실은 딜레마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럼 그렇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라든지, 여기서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야? 그렇죠. 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부분,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야, 저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야, 라든지, 저거 학력이 그지 같아, 라든지, 뭐, 아니면, 적폐가 심해, 라든지, 이렇게, 그런 물결 때문에 반응은 있으면서 정치가 흘러온 건 사실인데, 네. 근데 그렇게 20년을 보내고 나니까, 과거와 같이 대통령 후보가 누가 봐도 확신되는 연륜을 가진 사람들도 아닌 거고 우리도 그러면 이제 뭘 기대해야 돼? 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은 엄청 많은데 뭐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수렴이 되거나 대안 요구가 정확하거나 라는 것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또 쓴 거기도 해요. 좀 이렇게 된 거는 좀 정리하고 안 된 건 좀 찾아보고 이러면서 좀 얘기를 좀 가보는 게 어떨까?